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한 5년 이더리움 그리고 또 이더리움 ETF가 어떻게 바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적인 얘기부터 뭐 투자 가치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사실 암호화폐 시장 미래를 딱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워낙 변화도 빠르고요. 그렇죠.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로드맵이 있고 또 ETF라는 새로운 수단도 나왔으니까요. 이걸 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큰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보죠. 그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데서 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면 역시 핵심은 사용자 경험 개선,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용자들이 이게 뭐 이더리움 기술이다 이런 걸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는 지금보다 수수료는 훨씬 싸져야 하고요. 또 스마트 계약 실행 속도도 더 빨라져야겠죠. 네네. 지금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 쓸 때 약간 좀 불편하거나 비싸다고 느끼는 부분을 거의 없애겠다. 뭐 이런 목표죠. 단순히 그럼 속도나 비용 문제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레이어 2, L2 솔루션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거요. 이게 좀 더 큰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L2 솔루션들이 이더리움 처리 용량을 늘려주긴 하는데 뭐랄까 각자 그냥 따로 돌아가는 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분리된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 L2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대륙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겁니다. 아하, 섬들을 다리로 잇는 거군요. 네. 기술적으로는 뭐 데이터 교류라든가 자산 이동 같은 게 L2 사이에서 훨씬 자유롭게 되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내가 어떤 L2를 쓰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엄청 빠르고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웹사이트 들어갈 때 복잡한 인터넷 기술 의식 안 하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자바나 파이썬으로 만든 앱 그냥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 기반 앱, D앱들도 그냥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게 하겠다는 거죠.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기술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거고요. 기술 로드맵에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그 네트워크 검증, 그러니까 노드 운영의 문턱을 낮추겠다 이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결국엔 그 탈중앙성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 이 큰 목표랑 연결되는 건데요. 아, 지금은 이더리움 노드 돌리려면 기술 지식도 꽤 필요하고 하드웨어도 좀 좋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입장벽이 있어서 소수의 좀 전문적인 그룹이 노드 운영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이걸 바꿔서 앞으로는 그냥 일반 노트북이나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누구나 쉽게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확 낮춰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보안이랑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를 더 분산시키니까 특정 세력 영향력도 줄이고 또 전체 시스템 안정성이나 회복 탄력성도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자기 기기로 직접 거래를 검증하면 뭐 제3자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사용자 경험도 더 매끄러워질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노드 운영 요구사항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보안에 좀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량 노도들이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검증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단순히 장벽만 낮추는 게 아니라 보안성은 지키면서 탈중앙화를 강화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죠. 앞으로 5년 동안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기술적으로는 더 빠르고 싸지고 또 L2 통합해서 확장성 극대화하고 노드 운영도 좀 더 민주화해서 탈중앙성까지 강화한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가 아무 불편 없이 이더리움을 쓰는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한 5년간 이더리움 기술 진화의 핵심 방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청사진이 결국 이더리움의 그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투자 매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죠.
사용성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ETH 코인 가치랑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더리움의 가치 모델은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네. 비트코인이 주로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을 초점을 맞춘다면 이더리움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컴퓨터 플랫폼, 그러니까 다양한 앱들이 돌아가는 기반 인프라로서의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가치 저장 기능이 있지만 핵심은 사용량에 기반한 가치 창출이에요. 사용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그게 어떻게 가치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은행 없이 개인 간 금융 거래하는 탈중앙금융, 디파이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디지털 아트나 게임 아이템 소유권 증명하고 거래하는 NFT, 공급망 추적, 투표 시스템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나 스마트 계약 실행에는 가스비라고 하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가스비 이더리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수수료가 이더 코인으로 지불되죠?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거래를 검증해주는 노드 운영자들한테 보상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더로 지불되죠.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늘면 당연히 네트워크상의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더리움 가치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모든 기술 개선들, 그러니까 더 낮은 수수료, 더 빠른 속도, 더 쉬운 사용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게 만들려는 거군요. 네, 사용량이 늘면 이더 수요가 늘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잘 이행되는 게 단순히 기술적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경제 모델 자체를 강화하고 내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인 거죠. 만약에 앞으로 5년 동안 기술은 발전했는데 실제 사용 사례나 거래량이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이더리움 비전 자체에 대한 좀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누가 딱 예측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더리움 가치가 기술 발전하고 실제 사용량 증가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술이랑 가치를 봤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투자 채널, 바로 ET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iShares ETF, 스토리움 트러스트 ETF 같은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ETF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익숙한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으로 가는 다리를 놔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가입해야 되고 디지털 지갑 관리해야 되고 개인키 보안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롭고 생소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그게 일반 투자자한테는 좀 큰 장벽이었죠. 근데 ETF는 그냥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쓰던 주식 거래 앱이나 HTS 통해서 그냥 손쉽게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개인 은퇴 계좌 같은 세금 혜택 있는 계좌로도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꽤 큰 메리트고요. 기술적인 복잡성이나 해킹, 분실 같은 직접 보유할 때의 위험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주제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보수적인 자산가들한테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TF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랑 감독하에서 상장되고 운영되거든요. 네. 이런 규제 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 망설였던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건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좀 안전한 투자 수단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내부 규정 준수 문제라던가 고객한테 상품 설명할 때도 훨씬 쉽고요. 결국 더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더리움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ETF 상품 자체도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한 사례가 있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아, 네. 이게 이더리움이 작업증명, POW에서 지분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네, 지분 증명. 네, 스테이킹이라는 건 내가 가진 이더를 네트워크에 맡겨두면 그 대가로 추가적인 이더를 약간 이자처럼 받는 개념입니다. 아, 이자처럼요? 네, 그레이스케일이 자기들이 ETF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에서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걸 펀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연간 한 3% 내외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와, 그럼 ETF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더리움 가격 오르는 거 말고도 추가 수익을 약간 배당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이거는 다른 이더리움 ETF들한테는 상당한 경쟁 압박이 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이 스테이킹 보상 기능이 ETF 상품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가격 추종, 수수료 경쟁 이걸 넘어서 누가 더 높은 실제 수익률을 투자자한테 주느냐 이런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스테이킹 수익률이 ETF 총 수익률을 높여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스테이킹 기능이 뭐 매력적이긴 한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사가 이걸 제대로 관리 못할 리스크는 없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복잡성이 또 추가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그런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스테이킹 과정에서 뭐 기술적 오류가 생기거나 보안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운용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실제로 나눠주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뭐 스테이킹된 자산의 유동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규제 당국이 이 스테이킹 수익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불확실성도 아직은 좀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ETF 고를 때 단순히 스테이킹 기능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운용 방식이나 관련 수수료 또 리스크 요인 같은 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많은 이더리움 ETF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려고 이런 스테이킹 같은 부가가치 기능을 도입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ETF 자체가 혁신하면서 투자자한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더리움은 앞으로 한 5년 동안 기술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앱이나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더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하게요. 네, 그리고 이런 광범위한 사용 증가는 네트워크상의 거래를 아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더, ETH라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꾸준히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거죠. 기술 로드맵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이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ETF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친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식으로 이더리움의 잠재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거고요. 네. 기술적 장벽이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덜어주면서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ETF 상품 자체도 뭐 스테이킹 보상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도해서 진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잠재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변동에만 투자하는 걸 넘어서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겠죠.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이더리움과 관련 ETF가 나아갈 큰 방향성은 실사용 확대를 통한 내재 가치 증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투자 접근성 향상, 그리고 혁신.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5년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더리움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진보와 또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이라는 이 두 축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진화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창의적인 서비스나 예상치 못한 혁신들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더리움의 향후 5년을 한번 그려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더리움이 정말 인터넷처럼 우리 디지털 생활에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단순히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특정 플랫폼에 묶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상에서 진짜 나의 것으로 증명되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면 우리의 디지털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